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습니다. 아직 집안의 분위기는 잘 모르죠. 윤석열 화이팅! 예, 지금이 6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첫날 사전투표도 끝이 났습니다. 신분추방 챙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사전투표 내일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투표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석열 화이팅!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그 친구와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습니다. 사태 이후에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시면 하는데 객관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사전투표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실까요? 지난달 초 퇴임 이후에 첫 공개 행보였거든요. 이현정 그렇죠. 의원님. 네. 근데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말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언론에도 보면 말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딱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하고 모든 걸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오늘의 윤석열 총장의 저 투표 모습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본인은 아버님께서 투표를 하시겠다고 해서 가서 모시고 와서 투표를 했다는 뭐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분이 원래 지난 총선은 총선 당일날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날은 이제 사전투표 첫날, 그것도 오전 한 11시쯤에 투표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구순의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정말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부축하면서 투표장에 나왔잖아요. 자, 그 모습은 뭐겠습니까? 정말 투표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나의 구순의 아버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신다. 이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뀌어진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정말 그 육순의 이 윤석열 총장의 구순의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는 모습이 어르신들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 참 그 사람 효자네. 이런 또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예. 또 그 아버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충청도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딱 한마디 했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몸이 좀 성치 않으셔서 데리고 나왔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정책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많은 정책 메시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거의 해석을 하자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짧은 저 한 장면을 통해서 수백만 마디의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여기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라는 아버지 관련 질문에만 답을 했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윤 전 총장 측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하는 것일 뿐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정치적 행위는 자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결국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본인도 좀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예. 사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내에서는 투표 권유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벗어나서는 뭐 투표를 하세요 뭐 이런 거 적극 권유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여기는 공안도 잘 아니까 공직선거법 규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이 연로하시니까 부친을 모시고 차량이 가까운데 그 사전투표소 가까운 데서 내리니까
그 100m에 걸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자분들한테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이제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제 그 영상하고 스틸컷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던데 작년 총선에도 보니까 회색 패딩 입고 윤석열 총장이 혼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박영선 후보가 사전 투표하는 게 이제 스틸컷이 쭉 있는데 혼자예요. 남편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한 사진은 혼자 하는데 맞아요. 아무도 그 왜 혼자 왔냐고 안 물어보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후보도 아닌데 왜 혼자 왔냐, 왜 그 부인하고 같이 안 왔냐, 아버지하고 왜 왔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고 사전 투표도 했는데 혼자 하는 거 아무도 안 물어가지고 그게 더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취재진이 제가 물어본 걸로 기억해서 뭐 남편은 동대문 쪽에서 다른 유세가 있어서 거기서 사전 근데 투표를 했다. 이렇게까지 화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다루는데 그건 아예 안 다루니까. 예. 저희도 다룰까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첫 공개 행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간단치 않으니까요. 김근식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배우자 김건희 씨 대신 아버지와 동행한 것을 두고 이게 아버지 인맥, 뭐 김영석 명예교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게 어제 언론에 이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취재 지인이 몰렸겠죠. 그래서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지 않더라도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그 장면만으로도 지금의 이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간접적인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모시고 온 것이 사실 곧 보통의 이제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그 급이 되면 투표소에 갔을 때 사진 한 장이라는 게 다 부부가 찍는 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김정수 여사랑 같이 찍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왔을까? 물론 아버님의 기력이 정 같지 않아서 부축해서 모시고 왔는 그 효자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가 다 작용했다고 봐요. 아까처럼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출신이 충청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겐 처가도 있지만 본가도 있다. 그리고 본가 쪽에 우리 윤 교수님이 훨씬 더 많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여준 전 장관은 뭐 아버님하고 잘 아는 또 같은 파평시 종친이고 예.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그 아버님하고 또 경제학 같은 전공하신 또 같은 학맥의 또 친구분들이시고 동료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뭡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김영석 아까 만났던 연세대 명예교수님도 다 아버님하고 또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가뿐 아니라 우리의 훌륭한 본가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퇴임 이후에 첫 공개 행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 행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퇴임 직후의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치인 윤석열로서 첫 발을 뗀 셈이다. 이런 보도도 오늘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네. 사실 선거 관련해서 뭐 사퇴 직후에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사전투표까지 공개적으로 했다. 이거는 야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뭐 본인의 의사니까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행동 자체, 행위 자체가 결국은 야당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온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일단 조선일보에서 저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야당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요. 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투표장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공개, 물론 뭐 본인이 언론사에 알리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고 윤 총장이 나온다, 전 총장이 나온다고 하면 언론은 당연히 취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은 야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일정 부분 담겨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제가 전제했듯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저런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 행동 자체가 야권에게는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께 해몽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여기 정말로 야당 힘 실어준 거라고 보세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야당한테는 사실 사전투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4.15 총선 때 이 사실 개표 과정을 보시면 본투표에서는 다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딱 까자마자 완전히 역전되고 그랬거든요. 뚜껑을 열자마자. 네, 지금 예. 뭐 보면 이 180석 이 한 것 자체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뭐 사전투표 부정투표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번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아예 참관인들을 우편까지 보낼 때까지 이제 그 지켜보게 한다고 이렇게 규정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게 그때는 제가 그때도 사전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가니까 젊은 분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투표할 때. 그걸 보면서 이게 투표가 어떤 방향을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20, 30대가 사실 1년도 안 돼서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바뀐 20, 30대를 투표장으로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게 해야지만 야당은 유리하고 여당 같은 경우는 이번엔 좀 안 해줬으면 뭐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할 겁니다. 그런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보면 이제 워낙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15 때는 본투표날 했잖아요. 그 사전투표날 첫날 그것도 11시에 가서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투표 자체를 열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를 두고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경찰청장도 사전투표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길래 기대하시는지. 그 효과에 내가 뭐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 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하다못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난 보지 않아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언론 앞에서는 그랬는데요. 김은식 교수님. 예. 오늘 보도된 한 일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성공한 예가 뭐냐. 국민이 양당이 짜증을 낸 거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윤 전 총장에게 꽤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인 행보를 상당히 신중하게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보와 메시지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와서는 사퇴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마크롱을 비유한 것은 조금 더 좀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양당 체제에 염증을 낸 그 무당파 또는 제3지대의 등지를 틀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고 그 다음 총선에서 사실 제1당으로 성공을 했던 지금 중도층을 모았었죠. 맞습니다. 예. 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앙마르슈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체제에 염증을 낸 중도층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사례로 언급한 것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도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 체제에 염증을 내 중도층에 일정 정도 무게중심을 둔 그런 스탠스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간접적인 아마 주문 내지는 간접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이 더욱더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4월 7일 선거 끝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나갑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신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새로운 당 지도 체제를 또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직접적 교감은 아직 없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3지대에서 어떤 것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조심스러운 좀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투표 말고도 주목할 만한 윤 전 총장 관련 움직임도 있는데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모여서 윤 전 총장 일대기를 다룬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예. 이철우 교수에게는 몇 사람이 책 출간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한다. 취재에 응하는 차원에서 윤 전 총장 관련한 사진과 에피소드를 동기회에 보여냈다 했는데 이게 좀 일각에서 얘기하는
벌써 대선 출정식입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방송 기자 출신의 동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저희도 사실 이제 법대 동기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79학번이니까 저희 10년 선배인데 여기도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철우 교수를 비롯해서 사진하고 에피소드를 쭉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철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릴 때 사진도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그 이제 뭐 철학, 산 이런 걸 이제 다 담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검사 시절에 정권하고 이렇게 갈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면모를 다 담는 그런 내용을 쓰고 싶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걸 안 줬대요.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모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도 들어가나 봐요. 현직 대법관 중에 한 명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낙방하고 그분은 이제 3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시위 전력이 있어가지고 3차 면접에서 그 당시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그분이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윤석열 총장 자기는 2차 시험 떨어진 낙방 고신 아닌 신세인데 그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신원보증 좀 서달라 그러고 뭐 그런 일을 했었대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본인은 고신 아닌이고 아직 시험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이제 3차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신원보증 서달라고 부탁하고 다니고 이랬다는데 그만큼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동기들이 이 79학번들은 되게 끈끈했다 그래요. 한 160명이니까 법대가 원래 숫자가 좀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60명인데 이렇게 끈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이 책을 써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40대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사진만 봤는데 어릴 때 그리고 이 법대 졸업사진까지 보니까 이렇게 슬림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모습만 봤는데 어릴 때 또 사진을 보니까 또 저런 면모도 있었구나 싶습니다. 근데 동기들이 만든다고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화면에 보면 동기들끼리 일인데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 그 보도 내용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저희는 그럼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짚어봤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의 퇴임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 좀 모순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는데 이런 뭐 일대기 혹은 누군가 얘기하는 뭐 위인전 형식의 책들이 일부의 따가운 시선도 동시에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검사직을 그만뒀으니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걸 뭐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검찰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중시돼 왔었고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에 나가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어느 한 진영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예컨대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하시든 그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차후에 그런 검찰들이 또 검사들이 본인도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또 혹시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구속이나 수사나 기소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결국 검찰 내부에서는 뭐랄까 검찰에 대해서 따가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참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킨 윤 전 총장의 사퇴 후 첫 공개 행보 사전투표 얘기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선거 얘기를 차분히 해보겠습니다.